심해 유령 잠수함. 수심과 수온, 염도 등 다양한 바다의 방어막 뒤에 숨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최강의 전략무기 체계다. 그 잠수함을 찾아내는 유일한 탐지 체계인 소나. 1970년대부터 대량의 잠수정으로 우리 바다와 항구를 위협해온 북한. 그 도발에 맞서 소나 독자 개발에 나선 진해연구소의 과학자들. 10여 년의 기초 연구 끝에 드디어 구축함에 장착할 선배열 소나 개발에 착수한다. 심해의 치열한 소리 전쟁에 뛰어든 한국 해군. 그 첫 성과물인 예인형 선배열 소나 타스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됐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의 선배열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의 수중음향실장으로 근무하셨고 수중음향과 관련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나정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국가연의 제2체계 개발본부장 등을 역임하시며 수많은 해군 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이끌어오신 황경선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경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국가연 진해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소나 개발과 함정 전투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노정호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정호입니다. 나정열 박사님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이 수중 음향 연구를 이끌어오신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선배열 소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우선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이 수중 음향 연구란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특히 해군 무기 체계의 이 장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 또 중요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수중음향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특히 그 해군 외에 다른 군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수중음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까지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수중, 해수 내에 들어있는 물체를 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서 그 물체를 탐지할 때는 소위 말하는 레이더라는 걸 씁니다. 그 전자기파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걸 가지고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물속에서는 그 레이더라는 것이 해수에 들어가자마자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유일한 방법이 음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의 음파를 가지고 서로 그 우리가 많이 쓰이는 대잠전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는 이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수중음파인데 이 수중음파의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물속에서 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는 소위 말해서 음탐기, 프로젝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것이죠. 금속, 전기, 재료 이러한 기술이 다 합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수신도 해야 되니까 그 민감한 수신기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야 되니 지향성을 갖고 있는 선배열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모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에서 음파가 어떻게 굴절이 될 건지 직진을 할 것인지 또 반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러한 신호대 자분비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연구하는 것이 수중음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융복합된 학문, 과학, 기술이라고 정의해도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선배열 소나라는 것은 수중 소나 중에서도 수동 소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장거리에서 요사이는 잠수함이 저소음화되는데 잠수함의 소음이 약하게 나더라도 이것을 먼 거리에서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배열 소나가 됩니다.
아주 뭐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소나 개별편을 이제 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여쭙겠는데요. 이 소나를 개발하고 운용하려면은 바다의 어떤 특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면을 좀 알아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파의 진행과 감쇄, 에너지 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이 수온의 바다의 수온과 염분과 압력입니다. 여기서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10m 내려갈 때마다 일기압의 압력이 증가하듯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수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음속이 빨라지고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라지고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지면 음속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음속이 그 수온을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측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그 상식적으로 알듯이 맨 위에 있는 물이 제일 덥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냉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위에는 음속이 빠르고 밑에는 음속이 느리다는 얘기죠. 예. 자, 음속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음파가 나온다 한 때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더운 물에 있고 밑에 있는 부분이 찬물에 있다면 위에 있는 거건 빨리 가고 이건 늦게 가지요. 그러면 결국 이게 굴절이 됩니다. 아래로. 즉 이러한 수중에서의 음속의 분포가 음파의 굴절을 야기시켜서 내가 원하는 수평적으로 가지 않고 해저면을 통해서 가다가 해저를 치게 되면은 거기서 반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에너지가 또 없어집니다. 이거는 해수면을 쳐도 마찬가지고 예. 또 해저면이 뻘로 돼 있느냐 모래로 돼 있느냐 또는 자갈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반사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해수면이 파도가 많이 생기면 거친 데에 부딪혔을 때 산란과 반사 손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 파고가 얼만큼 크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해양의 모든 인자들이 음파가 진행되는 신호대 잡음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대 잡음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양 조사 없이는 잠수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군의 소유제기로 이제 정식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그 선배열 소나 개발 사업 책임자가 바로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제 황경선 박사신데요. 먼저 이제 황 박사님은 우선 이제 예인형 선배열 소나 구조나 운용 방식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고 토론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나를 크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패시브 소나와 액티브 소나로 나눕니다. 근데 액티브 소나는 함정의 선제에 구조물을 붙여서 거기서 음을 쏘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표적에 맞고 돌아오는 거를 탐지원으로 하는 게 이제 액티브 소나고 이 패시브 소나는 적의 표적에서 오는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겁니다. 들어서 이것이 어떤 소리냐, 잠수함으로부터 오는 소리냐, 아니면 어뢰로부터 오는 소리냐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탐지하는 그런 컨셉인데 여기서 선배열 소나는 대표적인 패시브 소나, 수동 소나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배열 소나를 쓰느냐 하면은 잠수함 소나를 쓰는 건 대부분이 이제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소나를 쓰죠. 근데 잠수함은 패시브 소나밖에 없습니다. 패시브 소나를 주로 운영하고 구축함이나 수상함은 액티브 소나를 하는데 액티브 소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갔다가 표적에 맞고 돌아오는 걸 탐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우리 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로스가 상당히 있죠. 에너지 로스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짧습니다. 그에 반해서 패시브 소나는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멀리 또 그것도 로우 프리퀀시로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잠수함과 수상함이 같이 이 작전을 할 때는 항시 잠수함이 우위에 있습니다. 뭐 흔히들 잠수함 함장의 입장에서 보면 수상함, 구축함 한 두세 척 정도는 가지고 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 소나를 우리도 듣기만 하는 소나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가지는데 이것이 이제 듣는 소나를 했을 적에 구축함 자기가 내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간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소나를 운영해보자. 그래서 케이블로 선배율 소나를 쭉 뒤로 늘려가지고 멀리 이격시켜서 소나를 끌면서 하자. 그것이 이제 토드 어레이 소나 시스템 캐스 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어레이의 장배열의 소나를 배하고 1,200m 내지는 멀리는 한 1,000m까지 떨어져서 끌면서 잠수함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그거를 해서 잠수함과 수상함 간의 어떤 탐지 능력의 이 격차를 줄이고 오히려 잠수함보다 더 멀리 잡을 수 있는 소나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선배율 소나의 목적입니다. 선배율 소나를 우리가 개발하게 된 동기는 바로 북한 잠수함을 보다 더 우위에서 예. 우리나라 환경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 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 동서남의 그 해양 환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은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 흔히들 다 알겠지만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 그리고 또 밑에서 내려오는 난류 이런 것이 교차가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또 심도가 수심이 아주 변화가 심하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잠수함의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배를 쏘는데 왜 선배를 쏘느냐? 우리가 케이블 그 배에서 내리는 케이블의 길이와 속도에 따라서 선별 소나의 수심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탐지가 잘 되는 최적 심도의 우리 선별 소나를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선별 소나를 개발해서 해군에 해서 우리 국방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그런 뭐 일념을 가지고 우리 이제 노 박사가 그걸 했고, 그건 이제 실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군에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제가 책임자로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선배열 소나를 개발할 것인지 바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해군에서 제시한 ROC일 것 같거든요. 또 박사님, 이 선배열 소나의 ROC의 핵심 사항이 또 무엇이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이런 소나를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ROC의 그 기본은 그 아까 나온 SQL-19이라는 미국이 운영하는 그 택티컬 토도레이 소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잡지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얘기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탐지 거리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이제 크게 4가지에다가 수중음향 전파 그 전달 특성이 이제 가미가 돼야 되는데, 잠수함 소음 첫 번째가 이 크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는 그 해양 쪽에서의 소음에다가 내가 그 선배열 쪽에서 이 물에 이렇게 움직일 때 생기는 소음이 더해지는 그 소음 수지가 낮아야 되고, 이거는 장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는 적이죠. 적의 정보고, 하나는 해양 환경이고. 그래서 그 전체는 뭐냐면 어쨌든 다 한 번씩은 훑어봐야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SQL-19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냥 뭐 상상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어떤 데는 뭐 100마리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이런 얘기만 들리지 과연 그게 어떤 조건에서 했냐, 어디서 했냐는 거는 거의 모르는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삼면이 바다고 깊은 물, 아까 그 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음의 전달 구조가 동해, 남해, 서해가 상당히 다른데
이 세구역에서 다 쓸 수 있는 타스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키 팩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점검할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왜 선배열 소나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직접 개발자 노정호 박사께도 또 해군의 이 전략가였었던 소요제기를 또 주도했던 김영규 제독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수중음향의 최고의 권위자를 이제 모신 만큼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을 좀 기대해 볼 텐데요. 나정렬 박사님, 이 예인형 선배열 소나 개발 이전에 우리 해군에서는 이제 소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선배열 소나가 필요했던 것인지 궁금한데. 네, 말씀드리죠. 예.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요. 우리 해군의 대잠 소나는 SKS 23일에는 홀 마운트, 그러니까 배 밑창에다가 붙인 그러한 소나였습니다. 예. 그 주파수가 5km를 치고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썼던 구축함에 달려있는 소나를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 소나에 소리를 내는 엘리멘트를 한 번도 보정을 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그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는 그런 걸 달고 돌아다니면서 한미 대잠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잠수함이 없으니까 미 해군의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움직일 때 우리 해군이 쫓아가서 그걸 탐지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해양 특성과 대양, 태평양 이거의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모든 대잠 소나는 대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절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양은.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수온과 밑에 있는 수온의 구조가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온에 의해서 음파의 굴절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심 한 200, 300m가 들어가면 음속이 미니멈이 되는 최저 음속층이 있어요. 거기에. 자, 거기가 제일 낮은 음속이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음속이 크면 거기서 나오는 음파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 반사 손실이 해저면에 부딪힌다든가 해수면에 부딪히면 손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완전히 굴절이 되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굴절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미군은 SQR-19이라는 택티컬 라인 어레이를 200-300m에다가 집어넣으면 모든 음파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디텍션을 할 수,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타스는 원래 딥워터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딥워터도 있고 샬로워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천해 남해하고 서해는 천해고 그다음에 동해는 심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물의 깊이가 그렇다는 얘기지 수중음향에서의 심해냐 천해냐는 음파가 해저나 해수면을 치느냐 전파할 때 또는 안 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동해도 어느 해에는 천해가 되고 어떨 때는 심해가 되는 그러한 음파 전달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3 소나에는 우리가 액티브 소나를 능동 소나를 가지고 음파를 내보내면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잔향음이라는 이 복반사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하고 지르면 웅웅웅웅 우리 귀에 울려오지요. 네. 그게 일종의 잔향음이거든요. 이 음파가 소나로부터 방출이 됐는데 이게 엉뚱한데 바운다우린이 이런 경계면을 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타겟을 맞은 신호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소음 때문에 그 물체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있는 잔향음 때문에 안 잡히는 거 외에 그다음에 주변의 소음, 지나가는 배의 소리 뭐 이런 것이 소나의 주파수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소리 역시 신호대 잡음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23 소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잔향음 때문에 화면이 누래져 가지고 거기에 타겟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액티브로는 우리 안 되겠다. 그럼 패시브로 해보자. 특히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는 디젤 잠수함이라 노이즈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주파수가 제일 높으냐?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다가도 제안을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모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엔진에 의해서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그 주파수를 가지고 동해의 해상 조건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노종호 박사가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서 만화가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가능하다. 그래서 200-300m 내려가면 좋고 더군다나 SQL-19도 그런 거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뭐 아주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듣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바다의 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동형 소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좀 할 텐데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점검해야 될 이제 질문인데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은 가능했는가라는 또 생각을 가게 되는데 황경선 박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개발 책임자였으니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선배열 소나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는 첫 이제 소나가 될 텐데 당시 우리나라의 그 개발 기술 환경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1970년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소해가지고 우리 타스를 개발할 때는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르기까지 기술 수준이 충분해가지고 개발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 부족했고 특히 그 타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좀 어려운 그런 단계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종호 박사가 뭐 실험 세트를 구성을 했다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였고 그걸 실제 이제 군이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의 수준, 신뢰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올려가지고 업체가 양산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업 책임자로서는 굉장히 절벽 같은 그런 그게 있었고 어떻게든 이거를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기술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다른 여러 가지 기뢰라든지 의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성공했던 여러 가지 방식, 노하우 또 그거보다는 또 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집속을 시켜서 이거를 구현해낼 것이냐 그런 점에 저는 중점을 두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들이 개발한 음악 검색 사이트. 딱 10초만 흥얼거리면 노래의 제목을 찾아준다. 그 원리는 소리 지문 분석. 소리에는 지문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이 지문. 모든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울림, 주파수. 이 주파수가 바로 소리의 지문. 사람은 지문으로 구별되고 소리는 주파수로 구별된다. 소나. 물속에서 소리로 표적을 찾는 탐지 장비. 그 원리는 표적의 소리 지문. 즉, 고유의 주파수를 찾아내는 것. 수많은 소리가 뒤엉키고 굴절되고 반사되다 소멸하는 물밑 세상. 그 안에서 나의 소리를 감추고 적의 소리를 찾기 위한 소나의 전쟁, 주파수의 전쟁, 소리 지문의 전쟁.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배열소나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 박사님, 우선 이제 선배열소나 개발 사업의 이제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략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타스 체계 개발 조직은 이 체계 사업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체계 종합팀, 그다음에 이제 센서팀,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고, 우리 그 노정호 박사는 그 체계 관리와 체계 종합을 맡아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셨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한쪽이 이제 체계 성능 쪽이었습니다. 앞에 그 의뢰에서도 그 시뮬레이션을 그 상당히 이제 많이 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성능을 잘 최적화해 나갔었는데, 특히 우리 타스에서도 그동안에 이 개발에 착수되기 이전까지 나정열 박사님 또는 그 팀에서 구축해 놓은 수중 음향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해양 환경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그때까지 양성해 놓은 그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타스를 이렇게 설계를 했을 적에 탐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걸 토대로 모든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타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센서가 되겠습니다. 센서인데, 이 센서가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거는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이루어낸 하나의 그 아트라가 이제 그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겨우 이제 형상 구조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무기 체계의 센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그렇게 만드는 놈이 오랫동안 군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에 신뢰도를 가지고 고장이 안 나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졌고, 두 번째로 이 센서를 우리가 끌고 나갈 적에 적함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체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끌고 다니다 보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잡음, 또 함정에서 오는 잡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상당히 자료가 축적이 돼 있고 노하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잠수함을 연구했던 팀, 이런 쪽에 그 진동 소음 관련 인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그 팀은 뭐 24시간 제가 풀 가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실용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력에 상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ADD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다행히 또 여러 교수들이 의기투합했고,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그래서 수중 음향 특화센터라고 하는 특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약 한 60여 명의 그 과학자들이 돼 있어가지고 그 과학자들의 힘이 우리한테는 100만 원군처럼 도움이 돼가지고, 물론 코어는 ADD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부족한 여러 가지를 이제 웨이크업 해가지고 우리 기술 부족하는 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보완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제 뭐 조직과 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센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뭐 수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끌고 나가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그때 마침 부족하긴 했지만 우리 시험 수조, 또 그 나정열 박사님께서 그때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미국에 가지고 있는 수조를 그대로 우리가 그 도면을 받아 가지고 하나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 수조, 그리고 그 선진호라는 시험선이 그때 마침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험선에
우리 타스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잘 돼가지고 조금 얼기설기한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사업 책임자로서 이제 이 예. 선별 이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좀 걱정이 되거나 우려됐던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중원부원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는 설계하고 시험하고 뭐 개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설계 도면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양서를 내고 규격을 만들고 하는 건 ADD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제작 도면화하고 이걸 제작을 하고 만들어내는 건 업체의 롤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더라. 특히 이제 그 주관하는 주업체의 경우에 엔지니어들의 평균 이력이 2 내지 3년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수중 음향 신호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제 오늘 안 왔습니다만은 오원천 박사를 우리 국가연에서는 그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가는 데 가서 이제 이 친구가 5년간 그 수중 음향 신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껏 또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놈이 다른 데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빔포밍 하는 기술이 이동통신의 빔포밍 기술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주고 기회가 더 많은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기술 부족 때문에 업체 능력 부족으로 굉장히 이제 우려를 겪었고 특히 이제 센서 부문은 이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나은 업체, 그 대우전자를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커버할 수 있을 거고. 네, 역시 이제 개발 책임자로서의 전체를 그려내는 그 어떤 마지막 조직원들의 어떤 그 단합까지도 이제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은데요. 이 선별소나 개발 과정에서 우리 이제 나정렬 박사님과 수중 음향 전문가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뒤처리도 해주고. 그런데 그 원래 수중음향이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드웨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외부에서 제작 내지는 연구소 내에서 제작한 센서를 제대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처음에 우리 노정호 박사가 그냥 집 뒷뜰에 가면 있는 큰 물통 같은 것만 가져놓고 정말 원시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우리가 수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수조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선박 해양연구소가 대덕에 있는데 거기도 수조가 있는데 왜 수조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거는 배의 그 저항 같은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예인 토잉 탱크고 우리가 하는 건 수중음향 탱크다. 그런데 수중음향 탱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모든 연구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조가 될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세계 12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수조를 갖고 있는. 결국 그러다가 뉴저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해군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마침 우리가 요구하는 그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서로들 뭐가 있어야지만 설계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하고 자료 교환 협정 중에 소나에 대한 기술의 담당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준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런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와서 보기만 하라.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진해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고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다.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 설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현대식 수조를 만들고 외부에서 한 센서도 예를 들면 소나돔의 그 음향 특성까지도 우리가 재주는 그러한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쓸 수 있는 수조가 완공됐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타스 때문에 모델과 시뮬레이션 한다 아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수중에서의 음파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감쇄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레이를 하면 어느 주파수 어레이를 만들어야지만 이 주파수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느냐 등등 그러한 그 퍼포먼스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부위를 하면은 그 해상의 조건이 우리가 매일 바다에 나가서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처음 그때 만든 게 부위를 만들었습니다. 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항 앞바다에다가 그거를 계류를 시켜놓고 24시간 수온의 구조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속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다가 태풍이 부른 통에 이게 없어졌어요. 거기에는 어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들린 등을 막 뛰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겁을 주려고 제가 폭발물, 대한민국 해군 이렇게 써봤더니 오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태풍에 어디로 쓸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폭발물, 대한민국 해군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태풍에 의해서 어디로 갔나 하고 항공단에 물어봤더니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구축함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찾았더니 없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만일 북한으로 가면 이놈들이 그걸 빙자해가지고 남한에서 폭발물 보냈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 아, 그래가지고 제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본 해경에서 전화가 부산 해경으로 온 거예요. 대마도에 걸려있다는. 한국 해군은 북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실제는 이게 뒤쪽으로 가가지고 대마 해역에 가서 걸려있는 거를 해양경찰 배를 타고 가서 해군 배는 또 못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바로 그 배가 해경이 그 다음날 그 검열을 받으려고 페인트를 잘 칠해놓은 배 옆에다 그걸 차고 왔기 때문에 배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제가 죽을 놈이 된지. 그러한 이 자료 축적이 굉장히 저희들의 그 수중음향 하는 사람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예. 근데 노 박사님, 이 선배열 소나의 설계는 ADD가 제가 직접 설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설계 작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도 있다 빠져나가고 뭐 중간에 가서 몇 번 했던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센서입니다. 센서를 그 튜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튜브가 그냥 튜브가 아닙니다. 이 잡아 끌어도 인장력을 견뎌야 되고 변형도 없어야 되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는 굉장히 빠듯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설계할 때에 방법을 몰라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정밀 가공도 돼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별을 우리 한 2km 가까이 됩니다. 이게 2km를 그 당시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그냥 한 신호 하나가 아니라 몇백 개의 전화 통화를 동시에 보내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는 선 한 가닥입니다. 딱. 그래서 그때 그 센서 안에다가 각 수백 개 되는 센서에 그걸 다 디지털 신호화 해가지고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전송 케이블에다 태워가지고 보내서 이쪽에서 이상 없이 이걸 복주를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가다 보면 딱 끊긴 적이 몇 번 있는데 어디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디지털은 한번 끊기면은 완전 제로입니다. 그런 극복하고, 네 번째는 윈치였습니다. 윈치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동으로 컴퓨터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굵기가 다른 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이게 감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케이블은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샀기 때문에 그 설계해서 그 나중에 제작을 해서 진짜로 이렇게 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게 성공했을 때는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한 4가지가 크게 제 기억나는 그런 어려움이었다고 봅니다. 예. 뭐 과정 구비구비 모든 게 다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소리로 적을 찾아내는 소나. 그중 선배열 소나는 긴 튜브 안에 음파를 탐지하는 센서가 일정한 간격으로 장착된 형태다. 센서의 간격은 파동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주파를 감지하려면 간격이 촘촘해야 하며 저주파를 감지하기 위해선 간격이 넓어야 한다. 센서가 수집한 음파 정보로 음원의 방위, 속도, 특성 등을 파악해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데 센서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센서의 숫자를 무작정 늘릴 순 없다. 센서가 늘어나면 튜브도 길어지는데 너무 긴 튜브는 자칫 함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자체 소음 때문에 탐지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선배열 소나 개발은 예민한 센서를 많이 배열하는 것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기계와 전자, 음향 센서와 신호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기술이 필요하며 소나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관련 기술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로 보호하고 있다. 독자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확보할 수 없는 수중 음향 탐지 장비 소나. 깊고 푸른 바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소나 경쟁은 해양 방위 산업의 최상의 기술을 가진 선택받은 국가들만의 리그인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나정렬 박사님, 네. 이제 선배열 소나 개발 과정에서 이 본인의 영역인 수중 음향 연구 이외에도요 다른 활약을 또 맹렬하게 또 하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무척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직접 또 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까 우리 노 박사가 자기의 4가지 문제 중에 예.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말을 표현할지도 팬티 안에 고무줄을 이렇게 낀다. 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노 박사가 만든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을 와이어에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걸 PVC 튜브 안에다가 건드리지 말고 집어넣으려면 이 튜브가 구리가처럼 이렇게 단단하다면은 쉽게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꾸불꾸불한 튜브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려니까 자꾸만 그 안에서 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나 DA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넵실에는 그 네발 시 시스템 커맨드의 어떤 국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게 타스를 만드는데 이게 자꾸만 걸린다. 이거를 안 걸리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 그랬더니 타스에 대한 건 모든 것이 보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줄 수 없으니 그래서 내가 혹시 민간이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달라스 텍사스에 자기 친구가 가는 회사가 있는데 거길 가보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가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뭐 카메라, 녹음기, 필기도구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보기만.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정말 한 200-300m 되는 큰 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월남전이 끝나서 월남 사람들이 피난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남 여자들이 거기서 그 조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한 300m 좀 되는데 자 그러면 저 조립품은 노정호 박사가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이걸 집어넣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 옆에 굵은 구리 튜브가 300m가 있는데 그 주에 히팅 코일이 감겨가지고 그게 널널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죠. 저 튜브를 구리 안에다 집어넣고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열을 가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집어넣지 그랬더니 맨 끝에 부분에 큰 진공 청소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박수를 쳤죠, 속으로.
플라스틱 튜브하고 굴이 간격에 있는 공기를 쫙 빼면 더운 물렁물렁한 튜브가 구리판에 가서 쫙 붙죠. 그럼 이거 쇠로 된 파이프 안에다 이거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아 이거 됐다. 이제 그만 보겠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모텔에 와서 막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노 박사한테 찾았다. 그랬더니 금방 만들어가지고 성공. 이 눈으로 해결한 아주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고통을 줬어요 우리 노 박사한테. 근데 그 눈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제가 비음향 그 기술을 하나 소개해 준 거예요. 아, 결국 이 선배열 소나 하나가 개발되기까지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동원이 돼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정보를 좀 가져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나정열 박사께서 미국에 이제 다녀온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방위 산업 초기에 특히 이제 무기지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연구원들이 그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기술이나 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오는 사례가 좀 종종 있었었거든요. 황 박사님, 우리 이제 이 선배열 소나 개발 과정 중에도 우리 이제 나 박사님처럼 이렇게 해외로 가서 이런 또 장비를 또 획득해온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이 타스를 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센서의 개발입니다. 설계, 제작, 조립, 개발인데 이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너희들 성공 못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니까 아 너희들 못하니까 그 우리 거 우리 기술을 사가지고 가라. 우리 센서를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때 미국의 타스를 선배열 센서를 제작하는 업체가 얼라이드 시그널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자하고 한국 지사장이 저희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너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트라이 하지 말고 우리 거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희 공장 한번 보여다고. 너희들 그래 자신 있다 그러는데 너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장을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 갔더니 내가 부족한 내가 갖고 싶은 기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하며 센서를 조립했을 적에 마지막에 기름은 어떻게 넣고 거기에서 공기는 어떻게 빼며 다 조립된 센서를 어떻게 신뢰도 테스트를 하고 버닝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모든 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거기에 다 있는데 제가 전문 분야별로 전문 기술자가 아닌다면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 돌아와서 한국 지사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서울공대 기계과 제 13년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님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저는 까막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양 보여주시는 김에 더 자세히 보여주셔야 저희가 사더라도 살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것도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우전자의 핵심 엔지니어 2사람을 거기다 파견을 시켜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경험이 이 선배열 센서를 완성하는데 저는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래 보고 온 친구들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USA 미제보다 더 훌륭하게, 더 릴라이블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소나가 전 세계에 특히 재래식 소나, 컨벤셔널 소나 부분에서는 탑입니다. 탑에 이르게 된 근본 원동력이 막 거기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공장 견학을 알선해 주신 이종진 박사님께 저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을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한국의 소나 개발사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